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말에서 중국어 한글 표기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람직한 중국어 한글 표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 교수님께서도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사례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양자경 사례를 든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국어 표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혼란스러운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모범 표기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번에 있는 게 또 양주충이라는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경이라는 인물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화교입니다. 화교인데 친가는 민남 계열이고요. 외가는 광동 계열입니다. 방금 유주킹이라는 발음은 본가를 따라서 민남 계통의 발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영국으로 또 유학을 하셨고요. 영화 활동은 대부분 홍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와호장룡 이후로는 또 미국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 언어학의 용어를 빌어서 하이브리드 정체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하이브리드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이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양자경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양세욱이지만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 량시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색함이 없고요. 제가 아직 영어 이름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면 아마 마이클 양 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양자경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2장의 중국어 한글 표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는 지금 중국어 차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육허 유형, 중국어 발음, 특히 1986년에 발표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고착화된 중국어 발음으로 들어온 사례들도 있고요. 종결자처럼 이 말도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확산된 용어인데요. 저는 중국어 차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음으로 도입된 사례들도 있고, 철밥통처럼 우리말로 번역된 형태로 들어온 차용어도 있고,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셰프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불렀는데요. 중국도 아니고 우리 한자음도 아니고 영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온 영어식 발음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된 이런 차용어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20페이지에 이런 중국어 원음 표기의 난맥상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유명사 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가 1985년에 최영애 김영옥 표기법, 최영애 교수님은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만 연세대 중문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의 남편 김영옥 교수님이 더 유명하시죠. 두 분이 1985년에
최영애 김영옥 표기법 또는 뭐 CK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표기법을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듬해 당시 문교부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중국어 표기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음을 존중하되 여러 예외를 인정하는 정부안이 발표가 되긴 됐지만 이 역시도 10여 년 이상 거의 존재감 없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한중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게 1992년인데요.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언론의 중국의 기사 비중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언론에서 약속이 난 것처럼 1990년, 7년, 8년, 9년 무렵에 갑작스럽게 교육부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서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 모택동 등소평, 저는 개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이 훨씬 더 뒤에 읽는데요. 3세대 지도자가 되면 강택민, 장점인 좀 비슷한 엇비슷하게 익숙해지고요. 2003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진타오는 꿈도보다는 후진타오가 익숙한 그러니까 이런 국가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중국어 표기법의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 8년 무렵에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 학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사실은 거의 한 10년 이상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는 이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에는 북한의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오늘 논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제가 위대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 고유 명사는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이름은 그 나라 말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원지음주의의 우호적인 그런 김일성 어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민일보 몇 년치 분량을 전체를 다 리뷰를 해보니까 인명, 지명 예외 없이 전부 한자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금도, 모택동, 주울레 이런 식이죠. 지명도 마찬가지고요. 산동성, 태원, 제남 이런 식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경만 유독 베이징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도 상해고 천진도 천진인데 북경만 베이징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생산적 논의를 위한 전제들인데요. 저는 거의 매일 중국어를 쓰고 중국과 관련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 한자음 표기, 원지음 표기 논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빠른 시간 안 합의가 도출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감정적 대응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어 문제라는 것이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한국어를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언어 문제가
언어에 관한 논쟁이 쉽게 감정적 대응으로 번지기가 쉬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페이지 중간에 대표성 또는 전형성을 띈 사례들을 가지고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5페이지 마지막 줄인데요. 한자음 표기와 한자 표기도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한자음 표기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고 따로 뭐 이미 한국 어문회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고유명사 표기를 한자 표기와 연관을 시키면 역시 또 논의가 상당히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외래어 표기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인들하고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인지, 세계에서 보편성을 띈 표기법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페이지 원지음 표기의 근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지음 표기도 뭐 당연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원지음 표기의 최대의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표기의 일관성.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외국어들을 그들 나라의 발음에 따라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는 왜 우리식 한자음을 가지고 표기를 하냐라는 것이 원지음 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자음이라는 것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른 나라 말도 현지음으로 발음하니까 중국어도 현지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일관성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원지음 표기론자들의 논점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9페이지 하단부터는 한자음 표기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원지음 표기와 정반대가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쓰는 모든 논문과 글에서는 한자음 표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자음 표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원지음으로 표기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3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될 텐데요. 인명, 조대, 서명, 지명, 행정구역, 대학, 회사, 산, 강, 호수, 섬, 소수민족 여기까지가 대략 규정이 된 고유명사들인데요. 이것 말고도 영화, 신문, 유적지, 건물, 상점, 음식, 상표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대체 원지음으로 표기할지 한자음으로 표기할지를 매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결정적인 불편함인데요. 저는 지금도 마오저둥인지 마오저동인지 마오쩌둥인지 마오쩌둥인지 저도 매번 부끄럽게도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음에도 매번 이걸 뒤적이지 않으면 어느 게 정부안인지 확인하기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32쪽과 33쪽에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 음절수는 성조를 포함하면 대략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성조를 제외하면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자음이
뒤에 부록에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정확하게 512가지 음절수를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한자음. 그러니까 중국의 음절수와 우리나라 한자음의 음절수가 대략 한 1대1로 대응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지음으로 표기를 하면 음절의 종류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정부안을 따르더라도 279가지밖에 음절수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33쪽에 있는 것처럼 중국어의 한자 하나의 음절을 한자음으로 표기하면 역시 하나의 음절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정부안을 따를 경우에는 하나의 한자를 1.26 음절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최초의 표기인 최용옥, 김용옥 안을 따를 경우에는 하나의 음절을 1.55 음절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지음 표기라는 것은 한자 표기에 비해서 음절수를 대폭 줄여서 음절의 숫자를 1.5배 정도 늘린 그런 불편한 표기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이 드는 사례입니다만 섬서성과 산서성이 한자음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둘 다 산시성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다. 음절 종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절수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터넷 쓰면서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온갖 축약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최소한 1.5배 정도 음절수가 길어진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반파한 이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이면서 모아쓰기를 하고 있죠. 흩어쓰기가 아니라 모아쓰기를 한 이유는 한자 하나와 한글 이름절을 1대1로 대응시키기 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대1로 대응된 그 한자음이 지금까지 한국어 내부의 음운 변화에 따라서 정착을 해왔는데, 그 1대1 대응이라는 그 규칙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관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은 하나의 한자음을 두 개의 음절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의 한자를 억지로 하나의 음절로 표기하려고 노력한 시도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 교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양주충, 치용을 굳이 충이라는 이름절로 줄이려고 한 시도라든지,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관광객들 한국 입국을 허용을 했는데요. 단체 관광. 중국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커라고 부릅니다. 예. 중국어로 요커라고 해야 될 걸 유라고 규정을 한 것도 어떻게든 이름절 대응을 지키려는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절수가 1.5배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얘기고요. 33페이지 날로 쓰기에 편한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는 제 입장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중국어 표기법은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에서 일종의 언어 순화론으로 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언어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혼란스러운 표기법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노력이지만, 언중들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언중들의 선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그걸 정리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지만, 언중들이 아무런 대응도 없었던 1986년 한중수교도 되기 전에 정해진 표기법을 마치 금과 옥조인 것처럼 지금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어문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